자, 나머지 문화를 좀 끝내볼까요? 불교부터 봅시다. 불교. 자, 불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억불숭유 정책을 실시하죠. 조선은 억불숭유 정책. 자,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실시했죠. 그래서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불교를 무조건 억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기도 해요.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불교를 억압한 정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 태조 때 도첩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기도 하죠. 도첩제라고 하는 건 승려 증명서 또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자격을 얻어야 승려가 될 수 있다. 도첩을 실시한 건 아무나 승려가 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첩제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태종 때, 자, 여러분 책에는 태종이 언급돼 있죠. 태종 때는 전국에 있는 절을 줄였죠. 424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아예 교단을 정비하게 되죠. 교단을 정비하게 된다. 자, 그래서 선교, 양종을 총 18사씩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선교 36사만 인정했다. 자, 그러니까 선종 18개, 교종 18개. 그러면은 18개 하면 36. 자, 그래서 선종 18개와 교종 18개를 합치면 36개가 되죠. 36사만 인정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다가 성종 때로 가면 아예 도첩제를 폐지하게 돼요. 자, 도첩제를 폐지했다는 건 승려 증명서나 자격증을 없애버린 거죠. 자, 이제 승려가 될 수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도첩제를 실시한 거랑 도첩제를 폐지한 거랑 어떤 게 더 불교를 탄압한 거죠? 도첩제를 폐지한 게 불교를 탄압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격증 따면 승려 될 수 있었죠? 여기서는 자격증을 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아예 승려가 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교를 더 탄압을 한 거다. 그러면 불교를 더 탄압했고 아무도 승려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으니까 이제 승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몰래 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산간불교화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절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원래는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절은 어디 있었어? 이렇게 시내에 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왜 우리 교회가 지금은 다 이렇게 주택가 주변에 있는 것처럼 똑같죠? 그렇게 원래는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탄압을 받다 보니까 다 산으로 올라가 버리게 된 거죠. 왜냐면 드러내놓고 절을 다니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조선시대에 그렇게 할 거였으면 다 없애버렸어야지. 하지만 절이 없어진 건 아니죠.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는 게, 왜냐면 고려의 종교가 그전에 또 삼국시대 고대의 종교가 다 불교였잖아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워낙 뿌리가 박혀 있었기 때문에, 뿌리 깊게 있었기 때문에 다 없앨 수는 없죠. 더군다나 왕실에서도 불교를 계속 믿고 있었으니까. 심지어는 세조 같은 경우는 평생 이렇게 피부병에 시달려가지고 이 세조가 경치 좋은 산중에 계곡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목욕하면서 또는 온천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병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산속에 있는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치료하거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세조에 관련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조가 이제 어느 날 어떤 산에, 제가 위치는 잊어버렸어요. 어딘지. 근데 어느 강원도 어디 산골이었었던 것 같아. 산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물로 좀 씻어내고 하면은 이런 가렵고 이런 게 조금 덜 하니까. 그래서 종기 같은 게 막 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는데 이 등을 이렇게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지나가던 꼬마한테, 그 어떤 어린아이한테 이리 와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러면서 너 어디 가서 임금의 등 밀어줬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임금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동자가 등을 밀어줬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부처님의 현신이었던 거야,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문수동자가 등 밀어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조가 이제 부처님 중에서 보살이 있죠. 문수보살? 말하자면 그런 보살을 만났다.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그런
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튼 왕실에서도 계속 불교는 믿고 있었다, 당연히. 그래서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540페이지에서 불교 정비 과정, 541페이지로 가면 불교 보호책. 자, 그러면 우리는 명맥 유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거기 보시면 세종 때부터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세종 때부터 봅시다. 세종 때 내불당을 설치하고, 자, 그러니까 불교를 계속 왕실에서도, 왕실의 여자들도 믿고 있었으니까 왕실에 이렇게 내불당을 설치해서 불교 발전에 공헌을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세조 때는 간경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요. 간경도감은 여기서 불경을 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한글로 불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간행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조는 원각사를 건립하기도 하죠. 원각사. 자, 그래서 원각사를 건립했는데 종로에다가 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원각사 10층석탑을 짓기도 했는데, 나중에 불교를 탄압받다 보니까 절은 사라지고 탑만 남았죠. 그래서 그 동네를 탑골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중에 개화기에 그 탑만 남아있는 그 지역에다가,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를 탑골공원이라고 한다. 탑골공원이 원각사 있던 자리에 탑이 있었고 그 탑 주변으로 공원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탑골공원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세조 간경도감 원각사 10층석탑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에 이렇게 불교가 탄압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불교가 굉장히 융성한 시기도 중간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 명종 때예요. 그리고 명종 때 이렇게 불교가 융성했었던 건 문정왕후 때문에. 문정왕후는 누구냐? 명종의 엄마예요. 그래서 문정왕후가 불교를 지원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불교가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야? 명종 때. 그리고 그거는 문정왕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 불교를 좋아하니까 불교를 어떻게 못했었던 거고 오히려 불교를 발전시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보우라는 보우를 이제 말하자면 등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우로 하여금 불교를 이제 융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승과가 부활되기도 했으니까, 자, 보우를 등용하고, 그 다음에 승과가 부활되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우라는 승려와 그 다음에 승과 부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불교가 무조건 억압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불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교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도교 가봅시다. 도교라고 하는 건 삼국시대 들어왔고, 특히 고구려에서 유행을 했었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두루두루 도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들을 우리가 배웠었고, 자, 그 다음에 고려로 넘어가서도 도교가 융성하긴 하지만 도교가 종교다운 종교로 성장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에는 이 도교와 관련해서 뭐 초제 이런 거 배웠었죠. 자, 그러면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 이 도교와 관련해서는 하나만 체크 한번 해볼까요? 도교와 관련된 어떤 사당, 사원이라고 생각하면, 고려에는 보건궁이 있었으면 조선에는 소격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소격서라고 하는 게 도교 사당 또는 도교 관청, 도교 관련 관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격서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여기서 이제 도교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었는데, 이 소격서를 중간에 살짝 폐지했을 때가 있었어요. 자, 소격서를 폐지한 게 언제냐?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에 의해서. 자, 중종 때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했었죠. 그랬는데 이 조광조는 도학자, 그러니까 무조건 성리학만 연구한 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성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교나 불교를 다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었고, 특히 이 도교와 관련된 사당인 관청인 소격서를 폐지하는 데까지 갔죠. 자, 하지만 나중에 이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제거되자 소격서는 다시 부활이 되죠. 그래서 소격서라는 게 도교와 관련된 거고, 이거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초제. 자, 초제라고 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했었는데, 자, 원래 조선시대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제사는 하늘의 자손인 천자. 천자는 누구냐면 중국 황제인 거지. 그래서 중국 황제만, 중국 왕실에서만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제후국이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중국이 있고 그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는 없었는데, 이게 도교적인 관점에서는 경천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교 행사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실에서는 못하지만 도교적으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명맥은 이어왔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사, 도교에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행사를 초제라고 하고, 초제를 어디서 했냐?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참성단이라고 써있죠. 강화도 만이산 꼭대기에 참성단이라는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만이산 참성단 초제라고 하는 게 있다. 자, 도교는 초제. 그래서 만이산 참성 강화도 참성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 참성단은 만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있어요. 제단이 지금도 남아있고, 전국체전 같은 거 하면 여기서 성화봉송을 해요. 성화 그 뭐라고 체화라고 해야 돼?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잖아. 그런 거는 체화를 여기서 해요. 그래서 성화 체화를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전국체전 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이산 참성단 한번 제가 올라가 봤었는데, 이게 산이 높진 않거든요. 계단으로 돼 있어. 힘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산이 막 등산처럼 힘들진 않아요. 근데 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다 계단이어가지고 그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은 안 가는 걸로 사진만 봐 그냥. 제가 대신 갔다 왔는데 경치는 좋아요. 산 위니까 경치는 좋지 뭐. 하지만 별건 없다. 그냥 사진으로 보는 걸로. 그래서 초제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 나와있죠. 자, 풍수지리설은 아무래도 명당설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한양, 즉 이 남경, 말하자면 고려시대 남경이었으니까 그래서 남경 길지설, 한양 길지설 이런 명당설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묘지와 관련된 소송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묘지 소송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 부모님의 무덤을 명당에 쓰려고 하는 거니까 요 산송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무조건 유교만 가지고 막 뭔가를 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불교도 존재하고 도교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도 영향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송 문제는 조선 후기 묘지와 관련된 소송이고, 양반들도 자기 부모의 무덤을 이제 명당에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산송 문제는 조선 후기와 관련된 거고 풍수지리설의 영향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단군, 사당, 삼성사 등등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상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그리고 우리는 예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과학기술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과학기술. 자,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천문역법과 관련된 그런 기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은 특히 천문역법은 여기서는 과학기구만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 기구. 그래서 기구를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에 그냥 쭉 써볼게요. 자,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에 혼의가 있고 간의가 있죠. 그러니까 천체의라고 하죠. 천체의. 제가 얼마 전에 별 보러 갔다 왔거든요. 요 경기도에도 별을 볼 수 있는 천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천문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밤에 이제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체망원경으로. 그래서 토성 이런 거 있잖아. 화성, 목성. 완전 재밌었어.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애기들이 막 그런 걸 봐야지 막 꿈을 키워서 막 이러지 않아? 근데 아무튼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고 그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보는데 정말 그 토성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진짜 잘 보여.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아, 저게 토성이구나. 달은 그냥 육안으로 봐도 보이니까. 근데 달 이런 관측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천체망원경을 몇 개 놓고 볼 수 있게, 그리고 막 설명 같은 거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별자리.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별자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막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아침 이제 오전에는 태양을 관측하게. 태양을 망원경으로 보면 죽어. 근데 그게 무슨 뭐 볼 수 있게 뭐 그런 망원경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태양을 보여주는데 태양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흑점 막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알려줄게 어딘지. 가까워요 여기서 되게. 그래서 어디 막 강원도 저기 산골 가야 그런 걸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서울도 그런 경기도도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볼 수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그게 혼의. 알겠지? 그 천체의 이런 게 혼의. 그 다음에 간의. 이제 망원경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혼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혼천이. 그 다음에 간이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죠. 뭐 시간 측정하는 기구는 여러분 다 알죠?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는 여기다 써볼까요? 시간 측정은 자, 앙부일구. 앙부일구는 해시계. 그래서 약간 소뚜껑 절반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에 바늘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최근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개인 해시계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제가 막 이런 그 뭐 새로 나온 거 뭐 있나 막 이런 거 이렇게 어디 검색하다가 봤는데 햇빛 있는 데다 놔두면 해시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는, 보여주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별 쓰잘데기 없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비싼데 쓸모는 없고 예쁘긴 한데 나중에 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 예전에 같으면 제가 여러분 때 같으면 막 예쁜 거 있고 그러면은 막 사고 모으고 이랬을 텐데 지금은 다 쓰잘데기가 없다. 지금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특이한 것도 있더라고요. 앙부일구 해시계. 그 다음에 물시계는 자경루. 자경루는 물시계인데 이게 이제 그냥 물시계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족한 게 자동 알람 15장치예요. 자동 15장치. 쉽게 말하면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일정 간격에 따라서. 그리고 일정 그 그릇 같은 데 물이 다 차면 여기에서 알람 시계 같은 역할을 해서 인형이 튀어나와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막 종을 치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는 게 그러니까 자동 15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알람 시계, 자동 알람 시계. 그런 게 바로 자경루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강우량을 측정하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죠. 강우량을 측정하는 치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치구기가 이렇게 원통 같은 거 띡 꽂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름 과학기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구기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치구기보다 이런 강우량 측정 기구보다 200년 앞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치구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관청 같은 데 설치해서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 자,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는 아까 우리 인지의와 규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지의, 규형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천문역법, 혼의, 간의, 그 다음에 앙부일구, 자경루, 치구기까지는 전부 다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 세종 때 만들어진 거고요. 세종 때 이거를 만드는데 기여한 인물은 제가 말 안 해도 장영실, 그렇죠, 장영실. 그래서 장영실의 어떤 기여에 의해서, 장영실은 노비 출신의 과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발명하고, 또 단순히 뭐 장영실만 기여한 게 아니고요. 이 세종 때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세자였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같이 기여를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토지 측량 기구만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인지의와 규형을 만든 건 세조 때예요. 그래서 이것만 세조, 나머지는 세종.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진이랑 한번 쭉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천문도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건 책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해서 이제 천문도. 자, 그리고 이거는 바위에 새겼기 때문에 석각천문도라고 불러요. 석각천문도.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태조 때 만들어진 석각천문도.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역대 국가들 중에서 천문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고구려예요. 고구려의 고분벽화 보면은 그 당시에도 별자리 그림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과학기술이 이제 이런 천문기술이 발전했었는데, 그런 천문기술이 고려로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고려에서 천문학을 발전시켰다가 천문기술을 발전시켰다가 그게 조선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조선 초에 태조 때니까 이게 태조 때 이런 천체를 나타낸 이제 천체도를 말하자면 그린 거죠. 그게 천문도. 그리고 이거를 바위에 새겼어요. 돌에. 그래서 석각 천문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석각 천문도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역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역법은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달력. 자, 그래서 우리가 그전까지 쓰던 달력은 원나라에서 들여온 달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명나라 거, 원나라 거, 그 다음에 아라비아 거를 다 합쳐서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역법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달력을 칠정산이라고 그래요. 칠정산. 칠정이 왜 우리 수금지와 목토 쳐내면 이렇게 배우잖아요. 말하자면 항성 같은 거. 그 7개의 별을 칠정이라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별의 움직임, 말하자면 그 항성의 움직임을 계산을 새로 한 거죠. 그래서 칠정산이라고 하는데 칠정산은 내편이 있고 외편이 있어요. 칠정산은 내편이 있고 외편이 있어요. 그래서 칠정산 내편은 원의 수시력, 원나라의 수시력과 그 다음에 명나라의 대통령을 참고로 한 거예요. 자, 명의 수시력과 그 다음에 그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령을 참고로 해서 서울을 기준으로 새로 달력을 만든 게 칠정산 내편이고 그 다음에 외편은 아라비아의 회회력,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한 거죠. 아라비아의 회회력이면 이슬람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외국의 달력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천문기술로 다시 계산을 해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칠정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칠정산은 세종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칠정산을 나중에 청나라 달력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조선 후기까지 사용을 하다가 조선 후기에 효종 때 청나라의 달력을 가져와요. 시헌력을 도입을 하게 될 때까지 이 달력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칠정산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다. 시험에는 가끔 이렇게 나와요. 칠정산의 서문을 제시하고 이 달력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왕의 업적이 뭐냐. 그러면 세종대왕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그게 바로 칠정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시면 수학의 발달 나와 있고요. 수학의 발달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의학의 발달. 자, 의학의 발달에서는 서적이 나와 있어요. 서적. 그래서 서적만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547페이지 보시면은 의학서. 자, 첫 번째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향약집성방. 자, 향약구급방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남아있는 모든 의서 중에 가장 오래된 거. 고려시대, 고려 말에.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으로 와서 향약집성방으로 다시 정비가 된 건데 향약이라는 게 향약, 우리나라 약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약재를 가지고 이제 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을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바로 향약 집성방 세종. 자, 그 다음에 의학 백과사전이 쓰여지기도 해요. 그런 의학 백과사전이 의방유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방유취 역시 세종. 자, 그래서 향약 집성방 의방유취. 그 다음에 신주무원록은 세종 때 쓰여진 법의학서. 그러니까 시체 검안서 말하자면 그런 게 법의학서가 신주무원록이라는 책이 또 있고요. 이게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증수무원록이라고 해서 이제 영조 때 편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책들도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활판인쇄술과 제지술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활판인쇄술과 제지술에서는 거기 보시면 금속알자를 또 열심히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개미자, 태종 때 만들었던 금속알자를 개미자, 그 다음에 세종 때 만들었던 금속알자를 갑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종, 개미자, 세종, 갑인자. 특히 세종대왕 때 같은 경우는 자, 원래는 밀랍을 사용해서 글자를 고정시키죠. 무슨 말이냐면 금속알자라는 건 글자를 여러 개 만들었다가 이거를 판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글자를 고정하는 방식이
이 책을 잘 만드냐 못 만드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밀랍으로 이렇게 붙여서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면 세종대왕 때는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인쇄의 방법이 바뀌면서 능률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된 게 바로 세종 때예요. 자, 그래서 가로 3번 인쇄기술의 발달에서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바뀐 게 어느 왕이냐 물어봐요. 세종 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종이가 발전을 하죠. 우리나라 종이는 예전부터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이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자, 세종 때 조지서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게 오른쪽에 설명 잠깐 보시면 태종 때는 조지소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세종 때 조지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종이 만드는 관청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종이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과학 서적의 편찬으로 가볼까요? 자, 농서의 간행으로 갑시다. 자, 농서에서는 2권 체크할게요. 첫 번째, 농사직설. 자, 세종 때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가 바로 농사직설이란 책인데, 자, 이 책은 세종대왕 때 편찬된 것으로서, 자, 각 지방의 농민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농민들에게 본인이 그동안 경험했던 거를 시기별로 써라, 그러니까 알려달라. 그래서 다 농민들의 경험을 조사해서 만든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에요. 그래서 농사의 경험을, 직접 농민들의 경험을 담은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 때 편찬된 책이 또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거기 보시면 금양잠록이라는 책이 있죠. 성종 때 강희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금양 지역으로 가서 실제 농사를 본인이 직접 지어보고 그것에 대한 경험을 살린 거예요. 경험을 적은 거죠. 금양은 지금의 과천 시흥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을 담은 건데, 이 책도 굉장히 개인이 쓴 책인데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합본을 해요. 농사직설과 합본, 말하자면 이렇게 통째로 그렇게 적기도 하는 게 바로 금양잠록. 자, 그 다음에 병서, 병법서 한번 쭉 가볼까요? 병서 중에서는 여러분이 뭐 총통등록, 자, 그 다음에 동국병감, 그리고 병장도설. 시험에 병장도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병장도설은 훈련지침서, 군사훈련지침서, 병장도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신기전, 거북선 뭐 등등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최무선 기억나요, 여러분? 최무선? 화포 만든 화통도감? 그 사람의 아들이 최혜산. 그래서 대를 이어 역시 화포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게 되죠. 그래서 화약 무기를 발전시키게 되죠. 자, 어쨌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문학과 예술 봅시다. 문학과 예술. 자, 문학과 예술에서는 맨 처음에 문학. 자, 문학에서는 한문학 먼저 볼까요? 한문학은 한자로 쓴 문학을 한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시들을 모은 시문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좋은 글들을 모아놓은 시집, 시문집, 그게 바로 동문선이라는 책이에요. 자, 체크 한번 해보세요. 동문선. 자, 동문선은 성종 때 편찬된 시문집.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이 동문선의 서문을 제시하고 이게 어느 왕 때 쓰여진 거냐 이렇게 잘 물어보거든요. 자, 동문선의 서문은 여러분이 딱 보면 동문선이군 알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약간 진하게 체크돼 있죠. 우리나라의 글은 원본이 이제 문이라고 써 있겠죠. 우리나라의 문은 글은, 자, 송과 원의 글도 아니고 한이나 당의 글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글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나라 글은 거기 보시면은 송이나 원, 한이나 당, 전부 다 중국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은 뭐와 다르다? 중국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의 의미가 있다. 즉 자주성을 강조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장만 딱 보더라도 동문선, 그러면 성종, 그리고 자주성, 그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동문선의 서문은 한번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16세기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자, 16세기는 사림이 정권을 차지했죠. 그러면 훈구가 정권을 차지했던 15세기에는 한문학이 발전할 수 있었지만 유교 경전을 강조하는 사림이 정권을 차지한 16세기 이후에는 한문학은 약간 쇠퇴할 수밖에 없다. 글 쓰고 문장 쓰고 하는 건 좀 쇠퇴하죠. 자, 그 대신에 나머지 시조, 가사, 뭐 설화문학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설화문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설화문학은 말 그대로 설화를 묶은 거예요. 떠도는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을 묶은 게 설화문학이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되냐면 책 제목과 저자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용재총화, 성현, 필원잡기, 서거정,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설화를 묶은 것을 약간의 소설 형식으로 각색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한문 소설로 이렇게 평가하죠. 그게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책이에요. 최초의 한문 소설, 김시습의 금오신화. 자, 그 다음에 16세기로 넘어가면 어수권의 패관잡기, 책 제목과 저서 연결하자고 했죠. 자, 어수권의 패관잡기 이런 책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조문학. 자, 시조문학에서는 자, 주로 이제 관리들이 쓴, 공무원들이 쓴, 그래서 이런 선비들이 쓴, 거기 보시면 김종서와 남이의 시조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길제와 원천석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자, 그리고 16세기로 넘어가면 황진이, 뭐 너무 잘 알죠? 황진이라든가 윤선도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이런 시조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악장으로 넘어가시면 악장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그런 장르거든요. 그래서 악장이라고 하는 장르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우리 앞에서 한글로 쓴 첫 번째 책이 용비어천가, 네, 그게 악장 형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악장으로 나타내는 이런 책이 바로 용비어천가구나. 왜 용비어천가에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 뭐 이런 그런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 뭐 이런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전에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던 육룡이 나르시아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게 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제 육룡이라고 하는 건 그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조상, 앞에 이제 사대조랑 태조랑 태종까지를 이제 6명의 용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비어천가는 그 왕실을 굉장히 찬양하는, 네,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무슨 용비어천가다 이런 표현을 요즘에 쓰면 그거는 그 대상을 찬양하는 그런 글이다라는 뜻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용비어천가라는 게 악장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사문학, 16세기로 넘어오면 가사문학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기도 하는데 약간 시조 형식을 가진 그런 장르가 바로 가사문학이어서, 가사문학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관동별곡, 뭐 삼이인곡, 송미인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가사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류문의는 여자 시인들, 그래서 뭐 신사임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허난설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허난설원은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예요. 그런데 이제 시집가서 살다가 일찍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너무 재주가 뛰어나지만 시댁이나 남편이 이 재주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가 죽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시를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그래서 이 누나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허균은 시를 모아서 중국에 가서 시집을 낸 거예요. 근데 막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야. 누가 썼냐 막 이러면서. 너무 글이 좋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중국에서부터 이제 이름을 날리게 되고 이게 오히려 이제 역수입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해진 게 바로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허균의 누나죠. 자, 어쨌든 이런 여류 문인들, 뭐 신사임당도 그렇고 허난설원도 그렇고 뭐 이런 여류 문인들이 16세기에는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건축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건축, 그 다음에 뭐 그림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15, 16세기를 나눠서 정리를 좀 하시면 좀 뚜렷하게 여러분이 정리가 돼요. 15세기의 그림과 16세기의 그림이 약간 성향이 다르고, 건축도 15세기의 건축과 16세기 건축이 좀 성향이 다르거든요. 자, 15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15세기는 건축은 뭐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나라를 세웠어. 그럼 뭐가 필요해? 일단 궁궐 필요하죠. 그 다음에 관청 필요하죠. 학교 필요하죠. 그런 거를 만든 게 15세기예요. 그래서 15세기의 건축은 궁궐, 성문, 관아,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것들을 세운 게 바로 15세기면, 16세기로 넘어가면 16세기의 정권을 차지한 세력이 사림. 사림이 쫓겨나면 지방 내려가서 세웠던 게 뭐예요? 서원. 그래서 16세기는 서원 건축이 주로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5세기는 관청 건물이나 궁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6세기는 서원 건축이 주를 이룬.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딱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15세기 건축 한번 보세요. 자, 궁궐, 관아, 성문, 학교 등이 건축이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경복궁, 창덕궁의 도남은, 창경궁의 명전전 뭐 쭉 나오죠. 자, 최근 들어서는 이 궁궐이 어느 왕 때 만들어졌냐도 물어봐요. 그래서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 기분이 나빠? 다 외워야 되니까. 이런 표정이. 뭘 그런 것까지 물어봐? 막 이런 표정이야. 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궁궐이 어디예요? 뭐예요? 경복궁. 그렇죠. 우리나라 법궁 또는 정궁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궁궐이 바로 경복궁이고, 왜 우리 앞에서 배웠죠? 경복궁을 구조로 해서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뭐 좌묘우사, 전조후시 이런 걸 우리 배웠잖아요. 경복궁이 핵심이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수도를 한번 옮기죠. 응? 한번 옮기잖아요. 조선 초에 너무 막 혼란스럽고 막 왕자의 난 이런 거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종 때 수도를 한번 옮기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 개경으로 원래 있었던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올 때 태종 때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태종은 이방원. 자, 자기가 죽였으면서 그 궁궐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막 형제들도 막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일단 경복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새로 만든 거예요, 궁궐을. 그래서 새로 만든 궁궐 한 장 넘겨보시면 창덕궁. 자, 그래서 창덕궁을 어느 왕 때 만든 거예요? 태종 때. 그렇죠. 왜냐면 거기로 안 가고 싶었거든. 거기는 자기 형제들도 죽은 곳이고 막 사건이 일어난 곳이고 하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창덕궁이고, 오히려 조선시대 왕들은 이 창덕궁에 훨씬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여기서 많이 살게 돼요. 그래서 창덕궁은 원형을 굉장히 많이 보존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창덕궁.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2개만 나와 있지만 밑에 거기 보시면 뭐 개성의 남대문, 경복궁, 근장동에서 건물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창경궁이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창경궁. 창경궁 같은 경우는 성종 때 자기의 그런 할머니, 왕실의 어른들, 여자 어른들, 대비들, 그런 대비들을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3분의 할머니들을 위해서 만든 궁궐이 창경궁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3개만 체크합시다. 자, 경복궁은 어느 왕 때? 그 다음에 창덕궁은 어느 왕 때? 태종. 창경궁은 성종. 네, 그거까지만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궁궐 3개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창경궁. 그리고 창경궁은 여러분 나중에 일제시대 때 일본이 그 궁궐을, 왜 일본이 우리나라 궁궐을 이제 쉽게 말하면, 궁궐이라는 건 왜 왕과 신하들만 드나들 수 있는 굉장히 내밀한 공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궁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 궁궐을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창경원. 들어봤어요? 창경원. 그래서 예전에 창경원에다가 동물원하고 식물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쉽게 말하면 그 문화라든가 뭐 궁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다가 동물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와서, 그러니까 소풍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궁궐이. 그래가지고 이제 훼손을 막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소풍 장소가 돼버려서 창경원 벚꽃놀이 이런 거. 벚꽃은 더군다나 일본에 국화니까. 그래서 막 벚꽃 심어가지고 보이면 사람들이 막 창경원 벚꽃놀이 가게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게 바로 창경원이라고 하는, 이제 창경궁이죠, 원래는. 그래서 이 창경궁을 최근에 이제 복원을 좀 많이 했어요, 당연히. 복원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지는 못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궁궐 3개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거기 보시면 개성의 남대문과 평양의 보통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조선 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개성, 평양 하니까 여러분이 고려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조선시대의 초기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 오른쪽에 사진 한번 보시고, 언제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개성의 남대문과 평양의 보통문 언제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불교 건축에서는 무의사 극락전, 해인사 장경판전, 원각사지 십층석탑. 자, 무의사 극락전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은 여기에 보관한 게 바로 팔만대장경. 알죠, 여러분?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그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건 고려 말이지만 이걸 보관하는 건물이 지어진 건 조선 초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원각사지 십층석탑. 아까 원각사 설명했죠? 세조 때. 이건 어느 왕 때 만들어졌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예 여러분 세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각사 십층석탑은 경천사지 십층석탑에 영향을 받았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었고요. 자, 그래서 사진도 한번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6세기로 넘어갑시다. 16세기는 아까 뭐가 유행했다고 했냐면 서원 건축이 유행했다고 했죠. 사림들이 서원을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서원. 자, 서원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서원의 구조는 가람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을 결합한 것이다. 가람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을 결합한 것이다. 주택은 집이니까 빼고, 가람은 뭔데? 가람은 절이에요, 절. 그래서 절을 만드는 구조에다가 플러스 집의 구조를 좀 섞어서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서원이고, 자, 서원 중에서 되게 유명한 건 도산서원, 뭐 옥산서원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공예로 넘어갈까요? 공예는 도자기 공예. 자, 도자기 공예에서도 역시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써볼까요? 도자기는 15세기에는 분청사기, 그 다음에 16세기에는 백자. 자, 백자인데 순백자. 순백자라는 건 무늬 없는 그냥 하얀 거. 자, 그래서 분청사기가 15세기에 발전하다가 16세기에는 순백자인데, 분청사기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여말선초에 유행한 것들이다. 여말선초, 즉 분청사기가 유행한 건 언제부터? 고려 말부터. 그렇죠. 여말, 고려 말, 조선 초. 그러니까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까지 유행했던 게 바로 분청사기인데, 분청사기라고 하는 건 원래 청자가 있었죠, 고려시대. 청자가 막 빛깔이 되게 예뻤잖아요. 비색, 투명한 비색을 나타내다가 이걸 막 무리를 화려하게 한 상감청자가 유행을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13세기 말 뭐 그러니까 원간섭기 이렇게 넘어오고 하면서 이 청자 색깔이 안 이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늬라든가 색깔이 이제 탁해지고 안 이뻐져서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는데, 청자에다가 백토를 발라서 겉에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청자의 그 만드는 양식에다가 백토를 발라서 구워낸 게 분청사기거든요. 여러분, 청자와 백자는 흙도 다르고요, 유약도 좀 다르고 약간 이렇게 조금 다르거든요. 만드는 방식이 흙도 달라요. 백자 만드는 흙과 청자 만드는 흙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성분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다른 양식으로 구워낸 거죠. 그래서 분청사기는 청자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백자는 말 그대로 그냥 무늬 없는 하얀 백자. 하얀 이런 백자는 선비들의 어떤 그런 뭐 선비 정신? 뭐 이런 것들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로 16세기에 많이 만들어진 게 순백자. 자, 그래서 상감청자 그리고 순백자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자, 나머지 뭐 목공예, 돗자리공예, 화각공예, 자개공예 이런 건 뭐 많이 들어봤죠. 화각은 뭐냐면요, 소뿔을 얇게 점여가지고 그거를 붙여서 무늬를 내는 그런 공예가 있어요. 그런 걸 화각공예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글씨로 넘어갑시다. 그림과 글씨도 15세기, 16세기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5세기 대표적인 그림 두 개만 체크해 볼게요.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자, 안견은 화원 출신의 화가예요. 화원은 뭐냐면 도화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국립미술관, 그 미술관이라고 해야 돼, 무슨 센터라고 해야 돼, 그런 데서 화가를 길러냈는데 거기에서 도화서 출신의 화가, 그래서 화원이 화가 출신이죠. 정식 화가 출신의 안견이 몽유도원도를 그렸는데, 자, 몽유도원도는 거기 보시면 안평대군의 꿈을 소재로 삼아서 그렸다라고 했죠.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 그러니까 수양대군, 문종 뭐 다 형제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안평대군은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예술, 그림, 뭐 음악, 예술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풍류를 아는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안평대군이었는데, 안평대군이 어느 날 꿈에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유명한 선비들이 자기 친구들인데 선비 뭐 성산문 막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무릉도원에 간 거예요. 무릉도원이면 도교에서의 이상세계, 천국을 갔다 온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그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이 안견에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안견이 그림을 그려온 게 바로 이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이고, 그림의 필치라든가 뭐 색감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렇게 다 훌륭해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몽유도원도에는 그 당시에 당대 굉장히 유명한 시인들, 선비들, 학자들의 이런 시제, 말하자면 이제 지금으로 하면 댓글 단 거죠. 댓글. 되게 멋있다 이런 거 댓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쓴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더 유명한,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 안견의 몽유도원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 지금 현재 일본의 덴리 대학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빌려주면 전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못 와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한 2번? 그니까 내가 이걸 알고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안 후에 전시를 한 게 한 2번이 될라 말라. 그 정도로 아주 잘 안 빌려주는 그림이 바로 이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안의 고사관수도, 오른쪽에 보시면 고사관수도 사진 나와 있죠. 자, 고사관수도는 어떤 선비가 바위에 엎드려서, 말하자면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딱 걸쳐 엎드려서 물을 바라보는 그림, 관조적 그림이 바로 이 고사관수도고요. 자, 고사관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그림이에요.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뭐 인간 내면의 어떤 깊이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 강의안의 고사관수도라고 하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15세기, 지금 우리 15세기 하고 있죠. 안견의 몽유도원도, 강의안의 고사관수도, 이런 화가들의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16세기 그림. 자, 그래서 16세기로 넘어오면 주로 이제 문인들의 그림들, 선비들의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주로 살인들이 정권을 차지한 이후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군자, 어떤 선비 정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군자라든가, 자, 그 다음에 좀 다양한 그림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당시 그림 중에서 유명한 건, 자, 노비 출신의 화원인, 거기 보시면은 송하보월도, 이상좌의 송하보월도라는 그림이 좀 유명하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상좌의 송하보월도, 바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자라고 있는 강인한 정신력,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송하보월도. 자, 그 다음에 이암의 그림, 신사임당의 그림, 그 다음에 황집중, 이정, 어몽룡의 그림 등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15세기 그림과 16세기 그림으로 한번 체크. 자, 그 다음에 글씨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당시에는 송설체가 유행을 하게 되죠. 송설체도 역시 여말선초, 고려 말부터 유행해서 조선 초까지 유행했던 게 이 송설체라고 하는 조맹부의 글씨체를 말하는 거죠. 자, 송설체가 유행했고 이걸 잘 썼던 사람이 안평대군. 자, 아까 우리 안평대군의 꿈 얘기가 몽유도원도라고 했잖아요. 그 안평대군이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으니까 글씨도 굉장히 잘 썼다. 서예가였다, 말하자면. 그래서 안평대군이 송설체를 잘 썼고, 자, 그 다음에 왕이지체라고 해서 양사원, 그리고 한호. 한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석봉이에요. 그래서 석봉체, 이런 게 남아있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음악과 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음악에서는 우리가 악보 이런 것만 체크 한번 해볼까요? 561페이지에 자, 세종 때 박연이라는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습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서 음악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세종이 직접 작곡한 음악도 있어요. 그 음악의 제목이 자, 여민락이라고 하는 음악이에요. 여민락. 자, 백성과 더불어 즐겁다라고 하는 음악을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시기에는 악보를 발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음의 장단과 고절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악보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 악보가 정감보라고 하는 악보예요. 자, 그래서 박연, 그 다음에 여민락, 정감보. 자, 그리고 성종 때는 드디어 음악 백과사전, 음악을 한번 총정리한, 총망라한 책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책이 거기 보시면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백과사전이죠.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 주변에 있는 뭐 무용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총 정리한 책이 백과사전이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5, 16세기 예술까지.
정리를 쭉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점심 먹고 와서 오후에는 근대 태동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